자, 3교시고요. 16쪽 왼쪽에 보면 이제 15번 형성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 얘는 엄청나게 우리를 갖다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권만 독자적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교과서 읽을 때마다 형성권이다 아니다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형성권은 어떠한 거냐? 형성권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 가지고 법률 효과를 갖다가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 또는 의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뜯어고칠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지르면요,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복종을 당하는 거예요. 복종. 종이 아닌데 누군가의 지시를 했다고 받으면 일방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갖다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권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종이 아니니까요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종이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복종을 강요당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를 갖다가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형성권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이 그렇게 해 라고 할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형성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거. 그러면 이러한 형성권은 어떤 게 있느냐?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식을 갖다가 갖출 필요가 없어요.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불요식행위 그러는 거예요. 불요식행위.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성권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각종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하겠습니다. 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독촉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하겠습니다. 등등등등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성권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은 해제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상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기 전에도 이미 많이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볼 때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소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을 하려면 반드시 소송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주면 취소가 됩니까? 그거 아니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7쪽에 양괄호 1번에 보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계약에 쓰는 말이에요. 계약.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고 계약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계약은 어떠한 계약이냐? 주로 일시적 계약관계입니다. 일시적 계약관계라는 얘기는요, 한 번 계약서를 쓰게 되면 평생 동안 가는 계약이 아니에요. 매번 계약서를 반복해서 그때그때 써야 되는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때, 채무불이행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깨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약을 깨버리는 거. 계약이 깨지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 날짜에 주지 않고 늦게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행지체.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할 날짜가 되는데 중도금을 갖다가 늦어지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갖고 와라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불능.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거죠. 이행불능이 있으면은요, 불가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으로 바뀌었으니까 언제까지 해줘라고 하는 독촉을 할 필요가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늦어졌을 때에는 가지고 와 독촉하고 해제하는 것이고, 이행불능이 있을 때에는 불가능한 거니까 언제까지 해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체는 최고 후 해제, 그 다음에 불능은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라는 말은 독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덜 주는 게 있어요. 덜 주는 걸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100%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부족한 거죠. 집수리를 했다가 부탁을 했더니 가전제품을 갖다가 망가뜨렸다. 가구를 망가뜨렸다. 그럼 불완전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령지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제 날짜에 안 받아가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을이 돈 줬습니다. 등기 빨리 이전해가 그랬더니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지금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3개월 있다 가져갈게. 그래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 그게 수령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갖다가 원해서 체결을 해놓고 그 계약을 갖다가 깨버리게 되면 이때에는 처음부터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해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없애버린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없애버리니까 소급표 있다 없다? 소급한다.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한 것이 사라지죠? 소멸한다. 따라서 당사자는요, 받은 걸 서로 되돌려준다.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계약일 때. 계약인데 일시적 계약일 때. 이때 해제를 했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불이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계약이 깨지는 거. 계약이 깨지는 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늦어지는 거 이행지체,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이행불능, 그 다음에 덜 주는 거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채달채 안 가져가는 거 수령지체. 요게 있으면은요, 해제를 한다.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유효인 계약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소멸. 그럼 이때 소멸하게 되면은요, 갑과 을 두 사람 세서 받은 건 사라졌으니까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제가 되면 당사자가 되돌려주는 걸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다. 근데요, 나중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매수인은 갑에게 토지 자체를 되돌려주고 매도인은 받은 게 돈이죠? 그럼 매도인은 돈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원물반환 그래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있으면 서로가 받은 거 그대로 되돌려주는데요. 주의할 점. 돈으로 받았을 때에는, 금전일 때에는 돈 받은 날짜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됩니다. 돈 받은 날짜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X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토지 등기를 했다가 빨리 나한테 이전을 해주세요.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지만 건축 허가를 갖다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지어서 물품을 생산해가지고 빨리 물품 조달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등기부터 넘겨줘. 그러면 내가 매매 대금을 더 올려줄게. 해가지고 돈 더 주겠다는 말을 믿고 토지 등기를 갖다 이전을 해주고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중도금을 갖다가 1차, 2차, 3차 나눠주고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근데요, 미리 등기를 갖다 이전을 해줬어요. 이랬는데 1차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요 중도금을 갖다가 제 날짜에 주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걸 뭐라고 했죠?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즉시 해지합니까? 언제까지 갖고 와라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돈 갖고 와라고 독촉을 해야 돼요. 최고를 했다가 하고 그 기간 내에 돈을 안 갖고 오면 나 인제 열받았어. 참을 수 없으니까 없던 걸로 할 거야.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유효한 계약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당사자가 받은 게 있어요. 요때 매도인은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받았죠? 받은 게 돈이죠? 계약금 1차 중도금 받은 거, 그 받은 날짜로부터 이자를 붙여가지고 되돌려줘야 돼요. 얘는 받은 게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물건 자체를 되돌려줘야 되겠죠?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날짜가 늦어져가지고 이놈 때문에 되돌려주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이자까지 붙여야 되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손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만약 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놈한테 내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놈이 약속을 깨가지고 그놈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잘못이 없는 나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줘야 돼요. 그럼 나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열받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있을 때 귀책 소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 한 번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채권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해제는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합동행위가 아니고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다. 해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 깨져야 돼요. 계약이 깨지는 건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해제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입니다. 채무불이행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그러면 이때
요걸 갖다가 계약을 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는 소구표. 소구표니까 처음부터 받은 거 되돌려준다. 받은 게 돈일 때에는 돈은 받은 날짜로부터 뭘 붙인다? 이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은 물건은 그대로 되돌려주는데 이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따라오게 된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 이것도 우리가 잘 쓰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해지하고 해지를 딱 구별하지 않고 막 써버리죠. 이때 해지는 어떤 때 쓰느냐. 이것도 계약일 때 씁니다. 계약일 때 쓰는데요. 해지는 어떤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 관계가 아니고 계속적 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적 계약. 그래서 이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했다가 매번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의사표시했다가 저지르면 지속적으로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계약이 있어요. 우유 넣어주세요. 식문 넣어주세요. 생수 공급해주세요. 인터넷 사용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요. 한 번 계약 썼으면은요. 안 쓰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자동 연장이 돼버리죠. 이걸 계속적 계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적 계약은요. 이거는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유를 먹었습니다. 우유를 먹었는데요. 다음 달에는 내가 이사를 가니까 여기서는 우유를 갖다가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넣어주지 마세요. 이게 해지죠. 그러면 해지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니까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년 동안 우유를 갖다가 드신 분이 더 이상 넣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우유 먹은 거 그대로 되돌려주고 돈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속적 계약 관계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소급 또는 불소급이 되는 거예요. 비소급 또는 불소급. 따라서 해지는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는 되돌아가는 것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취소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취소는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되기 전이니까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죠. 유효한 거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무효.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우리는 취소라는 말을 씁니다. 취소는요. 언제나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취소도 법이 정한 법정 원인이 있어야 돼요. 취소의 원인. 법이 정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거 있을 때만 일방적으로 하는데요. 취소의 원인은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지만 취소는 제착사강입니다. 제착사강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제착사강인데요. 제라고 하는 것은 제한능력자를 말합니다. 자, 제한능력자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누구냐? 제한능력자는요. 혼자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년자가 됐다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는 누구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한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 19세 미만인 자가 멋대로 법률행위 저지르면요. 유리하면 그냥 놔두면 되고 불리하면 취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13살짜리 미성년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 들고 나가서 쓸모없는 장난감 사왔습니다. 쓸모없는 장난감 사오게 되면은 이걸 부모님 법정 대리 나가서 직접 취소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뭐요? 처음부터 무효. 그러나 이때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님이 5월 5일 어린이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권 포기하죠? 취소권 포기하는 걸 추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추인. 자, 그래서 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못하는 제한능력자입니다. 또 누가 있느냐?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자가 있어요. 심판받은 자.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심판받지 않으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자, 피 그럼 뭐요? 피 당하는 거죠. 보호당하는 거요. 성년 그럼 뭐요? 나이가 찬 사람이죠. 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당하는 사람이에요. 성년자는 단독으로 하죠. 여기 성년자 능력자죠. 전부 다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당한다고 한다면 완전 또라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또라이를 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피성년 후견인.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뭐 저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저는 수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들이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부족한 사람, 그러면 한정후견으로 가고요. 사무 처리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러면 성년후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다 그러면 뭐요? 성년후견. 그걸 원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법원으로부터 관리받읍시다. 심판 딱 때리면 그때는 피성년 후견인. 당신은 정신이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하는데 제정신일 땐 이건 혼자서 해. 일부만 제한받는 걸 피한정 후견인 그러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요 세 사람을 갖다 우리는 제한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피특정 후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분명히 상태가 안 좋은데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분명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국가가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는 지금 일시적으로 묶어놓읍시다.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묶어놓는데요. 일시적으로 후원을 할 테니까 당신 멋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또라이로 몰아.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종인 이 세 가지만 제한능력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 멋대로 일도 안 하고 지금 뭐 지들 멋대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헛소리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종인 이렇게 용어를 고쳐놨는데요. 상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종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옛날 법 그대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만 이렇게 불러요. 민법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한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혼자서 멋대로 저지르게 되면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착사강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그러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제착사강 그러면 취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취소.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뭐냐? 혼자서 못하는 사람.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종인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착오입니다. 착오. 착오는 착각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은 뭐예요? 모르고 한 겁니다. 모르고 한 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 사실이 전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을 따가 법에서는 착오라는 말을 씁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누구라도 쉽게 할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 모르고 덤볐죠. 이게 뭐야? 이게 착각이죠. 모르고 덤볐지만 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숙제를 갖다 신청하신 분들 갖다 간혹 보게 되면은요. 예전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때 숙제 받은 분들이 아직도 숙제를 갖다가 제가 모를 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처럼 몇 년을 갖다 공부하시겠어요? 바로 끝내시겠어요? 바로 끝내죠. 그죠? 바로 끝내셔야 돼요. 용어를 알면 바로 끝납니다. 용어를 모르면 한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말귀는 알아들어요. 근데 답을 못 골라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데요. 이 모르고 한 걸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르고 저질렀을 때는요. 반드시 요건 두 개를 갖춰야 돼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 중요할 것. 그 다음에요. 모르고 한 사람한테 커다란 잘못,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요랬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팔았는데 물건을 사간 사람이 모르고 샀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취소를 해버리면 거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내년도 7월 달에 1차 시험을 갖다 보게 되는데요. 답안지에다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OMR카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2시쯤에 가다완이 떴습니다. 보니까 다 틀렸어요. 보니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킹을 했는데 다 틀린 걸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가 있던 거죠. 그걸 갖다가 나는 그 정답인 줄 알고 했는데 모르고 했으니까 취소해가지고 답안지 바꿔 쓰겠습니다. 전부 다 웃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수험생은 정답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답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오답을 찾았다는 얘기는 커다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갖다가 몰랐을 때는 분명히 착오가 있지만 마킹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민법만큼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모르고 한 걸 갖다 우리가 차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요건을 갖췄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기예요. 사기. 속아 넘어간 거. 그 다음에 이건 강박이죠. 강제 협박. 너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널 땅에다가 파묻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협박을 하는 거죠. 강제로 협박을 갖다가 당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때 무서우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요건을 갖췄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일본하고의 차이예요. 일본은 강박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로 가지만 우리는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협박은 당했지만 돈 주면 그대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재착 상황이 있을 때 제한 능력자가 멋대로 저질렀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하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취소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서로 받은 거 되돌려주죠. 서로 받은 걸 되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부당이득이란 말을 씁니다. 민법을 갖다가 10년 동안 공부해도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을 구별 못하는 강사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해제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취소 그러면 재착상황이 있을 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원상회복이 문제가 나오고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자, 그 다음 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계가 뭐냐 이거죠. 상계는요, 받을 거 있고 줄 게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1,000만 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갖다 빌려줘가지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를 해줘가지고 자동차 수리비 3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3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 갚아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30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빼고 주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죠. 서로 계산하는 거. 이게 상계죠. 또 이 사람이 300만 원 주세요. 그래 뭐요?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300만 원 빼고 700만 원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상계는요, 당사자가 서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야. 동시에 존재했을 때 내가 받을 거 있으니까 빼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내가 줄 거 있으니까 그거 줄 거 빼고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계는 갑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을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내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고 줄 게 300만 원 있으니까 300만 원 줄 거 빼고 700만 원 갖고 와. 갑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도 있고, 을이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 300만 원 있으니까 700만 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을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계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우리 민법 조문은요, 상계는 소급표가 있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 조건, 100% 확실한 사실 기한 붙일 수가 없다. 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제는요, 채권의 포기예요. 가지고 오지 마! 안 갖고 와도 돼. 이게 바로 면제죠. 갑이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갚지 마! 이게 채권의 포기죠. 을이라고 한 사람이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자동차 갖고 오지 마! 이게 뭐요?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최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했다가 하시다 보면 최고장이라는 단어를 갖다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최고장 보낸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매도인, 을이라고 한 사람이 매수인, 부동산 사고 판다 그래가지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돈은 다 받고 등기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갖다가 주세요. 등기 안 주면 나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 비용은 네가 다 물어. 이렇게 독촉장 보내죠. 촉구장 보내잖아요. 이 최고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독촉 그래요. 독촉.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예, 촉구 그래요. 촉구.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행의 청구. 이게 다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 그러면 독촉, 그 다음에 촉구,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이것도 내가 너한테 독촉장 보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철회하고 취소는 똑같이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고요. 철회는 지금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효력이 유효가 확정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잘 됐어요. 효력 발생하기 전에 차라리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철회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효력이 무효로 되는 걸 철회.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취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법을 갖다가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추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추인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효 이렇게 읽으면 돼요. 유효로 해줄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효로 해줄게. 미성년자가 나가서 쓸모없는 장난감 샀다고 그랬습니다. 미성년자가 나가서 법정 대리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쓸모없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법정 대리인이 가가지고 그거 내가 그냥 놔둘게요. 취소하지 않을게. 그러면 유효가 확정되는 거죠. 또 대리권이 없는 아들놈이 아버지 토지를 멋대로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내가 그놈한테 대리권 준 적은 없지만 내가 다 책임져 줄게요. 내가 유효로 해줄게. 이것도 역시 무권대리의 추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유효로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추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더 간단하게 유효 이렇게 읽으면 돼요. 추인 그러면 유효. 그래서 유효로 해주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우리는 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서 일을 저질렀는데 취소하지 않을게요. 취소할 순행이 추인. 그 다음에요. 대리권 없어서 무권 대리인이 멋대로 저질러서 무효인 계약이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요. 무권 대리의 추인. 그럼 추인이 있으면 뭐요? 유효. 유효로 바뀌잖아요. 유효.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유효로 해줄게요. 이걸 뭐요? 추인. 나 유효로 못해줘. 이걸 뭐요? 추인 거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거기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 4번에 보면 17쪽 오른쪽에 보면 동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의는 사전 승낙을 말하는 거야. 사전 승낙. 허락이죠. 그래서 동의, 승낙, 허락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의, 허락, 승낙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8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8번까지는 다 설명드린 거예요. 8번까지는. 그렇죠?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9번과 10번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권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앉은 자리에서 해제, 취소, 해지, 상계, 면제, 철회, 추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송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소송.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드시. 그래서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소송이 이거 뭐예요? 판결이죠. 판결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형성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요. 거기 하나로 예가 있는데요. 친생부인권. 친생이라고 하는 것은 친자녀를 말합니다. 친자녀가 아니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게 되면 호적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적부를 갖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호적에서 파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친생부인권이에요. 호적에서 파내는 거. 자, 그래서 친생부인권. 그 다음에요. 입양 취소권. 입양 취소권과 같은 거. 그 다음에요. 혼인 취소권과 같은 거. 그 다음에요.
재판상 이혼권 이러한 권리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건 우리 점들이 너무 힘든 거고요. 채권자 추석권 하나만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요건 전부 다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변동이 되는 것은요, 의사 표시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갑과 을 두 분이 35년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일방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35년 동안 너무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아내를 바꿉시다. 남편을 바꿉시다. 의사 표시만 가지고 가족이 막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요. 이걸 딱 가만히 눈을 뚱글뚱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큰일 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바뀌는 건 전부 다 뭐다? 판결 갖고 와야 돼요. 판결. 그러니까 가족이 바뀌는 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양자를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를 바꾸는 거. 그래서 혼인 취소권, 그 다음에 재판상 요건. 이거 배우자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굉장히 기대감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참 사랑을 많이 했는데 얘가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울적한 기분에 막걸리에다가 드시고 잠깐 누워있는데요. 하필이면 아이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옆모습이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더라. 해가지고 이때 가족관계 담당을 했다고 있는 공무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빼줘.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말만 듣고선 얘를 갖다가 막 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양자 바꾸는 거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소송. 전부 다 소송이에요. 전부 다 소송.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게 우리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 추석권. 자, 채권자 추석권은 어떠한 경우냐?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가짜 행위를 갖다가 소송을 통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추석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1억을 갖다 빌려줬어요. 얘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갚지를 않으니까 이때 채권자가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을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갖다가 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한 을이라고 하는 이 채무자가요, 친구 병하고 짜고 가짜 계약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매매 계약. 그래서 서로 짜고 가짜로 사고 판 것처럼 매매를 했다가 꾸며가지고 친구한테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내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네가 내 재산 좀 보관 좀 하고 있어. 알았어. 사정이 딱 하니까 내 이름으로 보관 좀 하자. 그러면 등기를 했다 이전하려면 계약서가 존재해야 되겠죠. 상속을 했다고 하면 얘가 죽어버려야 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 떼먹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매매 계약서를 다 쓰게 되고 이 가장 매매는 두 사람이 서로 짜고 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짜고 한 걸 갖다가 법에서는 통정허위 표시라는 말을 써요. 통정허위 표시. 이 통정허위 표시는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따라서 채무자가 사정이 딱하다고 하더라도 갑에게는 당연히 거짓말로 손해를 끼치는 거죠. 거짓말로 손해를 갖다 끼치는 걸 우리는 사해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추석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요 계약 자체를 갖다가 채권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거. 요건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등기를 갖다 이전하는 것은 국가 등기 담당 공무원이 이전을 하는 거야.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한 채권자가 차용증을 갖다 들고 가가지고 두 놈이 서로 친구입니다. 서로 짜고 빼돌린 겁니다. 내가 여기 차용증 갖고 있고 내 말을 믿고 얘가 갖고 있는 등기를 얘한테 되돌려 주세요. 말만 가지고 공무원 찾아가게 되면 공무원이 그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판결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되돌려 놓게. 그래서 판결을 갖고 오는 거예요. 판결.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금년에도 나온 게 있어요. 채권자 추석권의 원고는 누구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에요. 원고는 채권자겠죠. 그러면 피고는 을일까요? 아니면 병일까요? 병입니다. 왜? 지금 현재 등기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를 갖다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요. 이건 전득자,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금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추석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가짜로 이루어진 통정의 표시를 소송을 통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해야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바뀌는 거, 친자녀 바꾸는 거, 친생명권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자, 형성권 굉장히 힘든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항변권은요. 항변은 뭐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비속어 한번 쓰면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 해줘 그랬더니 싫어. 싫어. 안 해줘. 못 해줘. 이걸 갖다 우리는 항변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그러면 청구권. 그 청구권으로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못해줘. 못해줘라고 하는 것 갖다가 항변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청구권 행사를 갖다가 거절, 저지,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변권은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연기적이란 말은 날짜를 갖다가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영구적 항변권은 뭐예요?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항변권은요. 연기적 또는 일시적 항변권이 있는데 연기적, 일시적 항변권은 거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자, 동시 이행을 이루한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간단한 거요. 같이 하자는 얘기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너도 해야지만 나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고 팔면 거래 관행상 계약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중도금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서류 넘겨준다. 이게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5월 31일 이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고 매도인한테 등기 서류 받기로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24일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 어차피 요 날짜 잔금 줄 거 일주일 미리 땡겨서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이 급해서 그래요. 이렇게 돈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싫어요. 날짜가 아직 남겨져 있고 등기도 안 주면서 내가 그 돈 왜 줍니까? 따라서 나는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못 줘요. 그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달라고 하면 뭐요? 미리 청구해 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돼가지고 등기 서류 갖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그때는 이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보증인이 가진 게 있어요. 보증인. 보증인이 갖고 있는 최고 또는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최고 또는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한테 돈 빌려줍니다. 1억 빌려줘요.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보증을 요구합니다. 보증.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이 보증인입니다. 그러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채무자가 뭐라 그래요? 보증 좀 서줘. 보증 좀 서줘. 알았어, 보증 서줄게 해가지고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다. 틀렸죠?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요 두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요.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도 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요게 보증계약입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아니고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이렇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증계약. 보증계약은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기명날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와 같은 전자적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증계약도 체결하는데요. 보통은 보증을 서요, 안 서요? 교수님들 보증 씁니까? 내 사전에 보증 없다. 보증 없는 거죠. 부모님이 보증 서달라고 해도 보증 서요, 안 서요? 안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해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부모님을 갖다 위해 가지고 보증을 섰는데요. 부모님 사업이 망해가지고요. 그 선생님이 전부 다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갖다 진행하는데 강사료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강제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은 만약에 보증을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빼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가 망하면 그래도 우리 집에는 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보증은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보증은 안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증을 간혹 채무자가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또는 채무자가 강제로 협박하는 경우. 그래서 속았거나 아니면 강제로 협박당해가지고 원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딱 체결을 하게 되면 보증인은 이 보증계약을 언제나 취소하느냐?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요 상대방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야, 내가 채무자한테 사기당한 거 너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 보증계약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하거나 너 알 수 있었잖아. 그래서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상대방 채권자가 이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그러면 선이죠. 잘못이 없어서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보증계약 자체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채권자하고 채권자하고 보증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르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았거나 그러면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유과실이죠. 잘못이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선의고 무과실이면 취소 자체를 못한다. 나중에 110조 사기 강박에서 또 나옵니다. 미리 한번 들어놓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요. 사기 강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보증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1억을 갖다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가 돼가지고 1억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을 안 갚아. 그러니까 네가 갚아. 청구를 해오죠. 청구를 해오면 이때 보증인은요.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뭐냐? 내가 알기로는 그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좀 찾아봐봐. 이게 검색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독촉을 해봐.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와. 이게 최고 검색을 위한 항변권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예. 검색은 찾아보는 것이고 최고는 독촉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검색을 했는데도 재산이 없고 독촉을 했는데도 재산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안 주니까 네가 줘. 이게 바로 최고 검색을 위한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상속인이 가지는 한정 승인을 위한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적 항변권 그래요. 영구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못 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줘. 그래서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거 거기 얘는요. 상속인이 가지는 한정 승인을 위한 항변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받을 돈 채권이 10억입니다. 기분 좋겠죠? 이랬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 재산이 많이 있네. 호상입니다. 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이죠. 그래서 호상은 그러면 돌아가시면 사실 호상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수를 했다 다 누렸다 90이 넘었다 100세가 넘었다 그래도 역시 가족들은 슬픈 겁니다. 호상이라는 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받을 돈은 10억이요. 근데요 갚을 돈 채무가 20억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 하셨는데요 차입 경영을 했다 너무 많이 돈을 갖다 빌려가지고 받을 돈보다 채무가 훨씬 더 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그 즉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떠안게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떠안는 걸 포괄 승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상속을 갖다가 승인을 내고서 상속을 받아버리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을 갖다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10억을 냈다가 자기 잘못도 없이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평생을 갖다가 파산자로 살 수 있겠죠. 그래 상속을 받는 게 좋겠어요? 상속을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거겠죠.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 이거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채권자들이 돈 갚아! 그랬을 때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을 찾아갑니다. 또 그 상속인이 포기하면 또 다른 상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 전체가 포기를 해야 돼요. 집안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건 누가 받느냐? 상속의 순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했다가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을 1순위 그래요. 1순위 상속권자는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 다음에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아들과 딸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배우자하고 그분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공동상속. 근데요.
직계비속 아들과 딸이 없다. 아들과 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받느냐?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받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 그래서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는 1순위, 배우자 그 다음에요 직계존속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혼인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고 기존의 부모님이 받는 거예요. 근데요 배우자만 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만 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만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무조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면 명 짧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딱 고등학교 때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왜? 배우자만 다 받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자, 근데요. 배우자도 없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 부모님도 없다. 자녀 직계비속도 없다. 그때는 누가 받느냐? 3순위가 있어요. 3순위. 이건 형제자매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라든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자매가 받는 거예요. 근데 형제자매도 없다.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4순위로서 사촌 이내의 친족이 받는 거예요. 사촌 이내. 사촌 이내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사촌들도 4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4순위까지 갔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국고기속입니다. 상속인이 없으니까 국고기속이 되는 거예요. 국고기속. 자, 근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직계비속이 포기를 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직계비속이 포기가 됐으니까 그분의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포기가 되면 이분의 형제자매 찾아가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사순이니까 사촌까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상속 포기하게 되면요, 그 집안 전체 줄줄이 포기해야 되겠죠? 아주 편리할까요? 번거로울까요? 번거로운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뭐냐면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돈 갚아 그러면은요, 요때 상속인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아버지한테 빌려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내 건 손대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모든 거 정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걸 또 우리는 한정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정은 뭐예요? 제한된 범위라는 뜻이잖아요. 제한된 범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지고 모든 거 정리하고 내 거 손대지 마세요. 나는 내 거 영원히 못 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영구적 항변권 그러는 거예요. 영구적 항변권. 한정승인이 나을까요? 아니면 포기가 나을까요? 한정승인이 편하겠죠. 한정승인이. 자,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은 영원히 거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은요, 권리경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경합인데요. 거기 경합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우리는 또 처음 봅니다. 이 경합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경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경쟁으로 읽습니다. 경쟁으로 읽는 거예요. 경쟁. 자, 그래서 권리가 경합을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경합을 경쟁이라는 글자로 읽는 거예요. 경쟁.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은요, 나 혼자 막 뛰어가서 1등 했다고 떠드는 거 아니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2개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경합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권리가 1개만 있는 걸까요? 권리가 2개 이상 있는 걸까요?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혼자 뛰고 1등 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뭐예요? 혼자 뛰고 1등 했다는 얘기가 혼자 뛰어서 꼴등 했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이 적어도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경합은 처음부터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그 권리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2개 이상. 2개 이상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권리 경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잘 기억을 하세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주 임대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까지 임대료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고 빌려 쓰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세요, 내가 쓸게 이렇게 하거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알았어요, 내가 나갈게. 그 다음에 올려주지 못해, 나갈게. 그러면 계약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요, 빌려 쓰고 있는 요 물건을 갖다가 원상 복구해가지고 되돌려줘야 돼요. 원상 복구해서 되돌려주는 걸 우리는 명도라는 말을 씁니다. 명도 해줘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 물건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요게 바로 권리경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집주인인데 계약 기간은 연장 안 해주고 내가 쓸 거니까 나가주세요, 비워주세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 표정이 그냥 네가 해. 나한테 자꾸 물어봐. 네가 해. 네가. 예. 예.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비워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계약과 상관이 없이 이 물건 누구 거요? 내 거죠. 내 거 되돌려줘.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은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차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임대차 종료의 기한. 요 기한이라는 얘기는 기초한이에요. 임대차 종료의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그 다음에요. 또 계약과 상관이 없이 내 거죠. 내 거니까 뭐요? 소유권의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권리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권리를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요. 권리자 갑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가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요. 권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적 청구 그래요. 선택적 청구.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내 거니까 되돌려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임대차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먼저 하고 목적 달성을 못했을 때 안에서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러면 이 권리를 동시에 청구하는 건 가능할까요? 동시에 두 개를 한꺼번에? 그것도 가능하다.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적 반환 청구권.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건 채권이고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요건을 달리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물건을 다 내놓게 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장에다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놈이 내 거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라는 말도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에 둘 다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동시에.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라고 하는 요 권리를 행사하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소멸할까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할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사법시험에서 권리 경합에 있어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걸 되돌려 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 줘라고 한 것이지 되돌려 받지는 못한 겁니다. 되돌려 줘라고 말을 했지.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 줘라고 한 거죠. 지금 받은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즉 반환을 받으면 요 표시가 있어서 목적 달성이 되면 그때는 다른 권리가 소멸하겠죠. 말장난 같죠? 말장난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보면 법규 경합 이렇게 되는데요. 법규 경합은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